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문풀 강의 1주차인데요. 강의하기 앞서서 앞으로 문풀 어떻게 할지 계획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번 문풀 강의는 오늘부터 해서 1월 2일까지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시험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50분까지 총 100분 시험을 보고 나머지 80분은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고요. 해설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 당연히 프린트물이고요. 이번 문풀 강의에서는요, 총 12회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기출문제 예시다만 받아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걸 좀 가져가야 되냐면 기출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고 내가 배운 그 기본 개념과 어떤 연결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냐, 그리고 쭉 12년치를 풀어보면서 과거 거부터 쭉 풀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출제 트렌드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서는 사실 기출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과목의 범위는 사실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냈던 거가 또 나오고 냈던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고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모르는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뭔가 사회적 이슈라던가 최근 시행된 부동산 제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내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점수는 내가 배웠던 내용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출문제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꼭 봐두고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본 강의 때는 조금 덜 배우거나 잘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출문제 나오면 그 기출문제 내용을 내가 가진 교재나 아니면은 서브노트에 단권화를 또 시키는 걸 이번 강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보면은 25회 기출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최근 기출까지 순서대로 매주 풀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와서 100점을 와서 시험을 봐라 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최소한 그냥 목차 정도만 잡아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차를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잡아보고 지금 당장 내용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떤 목차로 이 강사는 답안을 잡고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건 와서 진짜 한번 부딪혀 보면서 본인이 한번 100점을 다 풀어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GS 1기 시작한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죠. 그래도 지금 기출을 한번 다뤄보지 않으면 공부를 스스로 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제부터 같이 보시죠. 25회 기출이었고요. 총 4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40점, 2번 35점, 3번 15점, 4번 10점. 지금은 유형화돼서 40, 30, 20, 10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35점, 25점, 10점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죠? 잘못 말했는데 35점, 15점,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출제가 됐고요. 문제 1부터 같이 보시면은 문제 1에서는 뭐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 환경 속에서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이 물음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리모델링 된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냐,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공익사업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토지, 주변부와 당해 토지, 그래서 경제적 손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 2에서는 근린형 쇼핑센터인데 구분점포 오픈 상가라고 하죠. 해당 오픈 상가가 최근에 시장 경제력을 좀 잃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음 1, 2에 대해서 한번 네가 답변을 해봐라. 물음 3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 검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4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가관리금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이 안 배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들은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최대한 그런 걸 짜집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트렌드가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에서는 뭔가 사회적인 현상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야라던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네 문제를 다 냈어요. 뭐 최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이슈가 됐던 것들. 그래서 조금 더 사례형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1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이 늘고 있다. 감정평가 원리 및 방식에 대한 다른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부터 보면은 일단 논점이죠. 리모델링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해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냐. 물음 2는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안건의 처리 방법. 3번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지구에 포함되어 장기간 미사용되었던 토지가 최근에 공익사업 중단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그럼 해당 토지랑 그 주변부 토지에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뭐가 있는지 부동산 평가 원리의 근거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세 개 다 설명하시오 문제였죠. 논하시오 문제는 아니었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설명하시오지만 그래도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논하시오 문제랑 가깝습니다. 이런 건 뉘앙스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 설명하는 건지 약간 논하시오의 성격이 좀 들어가 있는 건지는 뉘앙스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까지는 출제위원 채점표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문제 1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커지는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평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답하도록 구성된 문제였다. 근데 단순 암기사항 정리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에 평가를 두었으나 이렇게 한 답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개념을 명확히 알고 유의사항도 3방식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기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도 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수험생들은 단순히 3방식만 열거하고 리모델링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이 내용을 써준 것은 그래도 꽤 많은 수험생이 그냥 단순히 3방식 내용만 주구장창 썼다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는 뭔가 논점을 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런 문제는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든 엮어서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염된 토지에 대한 평가 관련 지문은 전문가의 조언, 감정평가 조건 설정, 그리고 객관적 추정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수의 수험생들이 체계를 잡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적은 거예요, 주구장창. 근데 사실은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평가, 이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이런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평가 방법을 적용할 거냐는 부수적인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적인 이 업무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거냐 이걸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익사업 중단 시 그 손실에 대해서 평가 원리를 근거해서 쓰라고 했는데 충실히 적용하지 못했다. 이것도 내가 논점을 던져줬는데 왜 걔를 연결해서 쓰지 못하냐? 결국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부터 같이 보시죠. 일단 문제 1은 단순 설명형이죠. 왜냐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총론 강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일단 기반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달아줘야 됩니다. 내가 암기한 내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리모델링된 부동산,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 등 각 물음의 주요 논점을 잘 녹여서 서술하면 됩니다. 기본 개념 적어주시고 출제자가 논점으로 제시한 그 키워드를 기본 논점에 녹여서 같이 서술을 해야 됩니다. 논점 분석을 같이 해보면 물음 1은 감정평가 3방식 일반론을 기반으로 그쵸? 리모델링된 부동산을 각 평가 방식에 녹여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3방식에 대한 일반론만 써주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이런 거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 2는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안건 처리 방법. 그쵸? 단순히 오염된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만을 물어본 문제가 아님에 유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안건 처리 방법. 그러니까 내가 이 들어온 평가건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그럼 뭘 떠올리면 되죠? 평가 절차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대 자자 평평. 물음 3은 공익사업 중단으로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두 가지죠. 당해 토지 및 주변부 토지. 이 문제가 수업 중에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을 해보면 꼭 이 주변부 토지는 빼놓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항상 문제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부동산 평가 원리에 근거해서 이때 부동산 평가 원리를 캐치를 못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교수님들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동산 평가 원리는 뭐죠? 가격지원칙이죠. 근데 이게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캐치를 잘 못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뭐 당연히 부동산 평가 원리의 개념 적어주시고 당해 토지의 경제적 손실은 뭔지, 그 다음에 주변 토지의 경제 손실은 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잡아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물음 1부터 일단은 총 목차 개수부터 해야겠죠. 40점이면 0.5 20개 정도. 내가 좀 못 잡겠다 하면 18개, 많이 잡겠다 하면 22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이거는 서결 포함이죠. 그럼 본문에서는 총 18개 잡으시면 됩니다. 물음 1입니다. 물음 1. 같이 제가 읽어보면은 리모델링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때 유의사항. 그죠? 그러면 일단 인사해야죠. 나 리모델링 부동산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 알고 있다. 그죠?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나오는 것. 모든 논문을 봐도 해당 키워드에 대한 개념은 항상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리모델링된 부동산 감정평가 유의사항. 이게 이제 메인 논점이었죠. 목차는 간단하죠. 지금 당신이 물어본 키워드 의 나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논점을 3번에서 쓰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목차를 어디를 비중을 늘리고 어디를 줄일 것인가. 왜냐면 10점밖에 안 돼서 내가 최대로 잡아봤자 5개인데 뭐 유의상 이렇게 3개로 잡아버리면 만약 여기가 없었다. 이거 통으로 목차를 잡아버렸다 하면은 사실은 물어본 건 이거였는데 그럼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을 겁니다. 나는 최대한 물어본 걸 많이 늘려서 쓰겠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된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3방식을 꺼내들면 되겠죠. 원비수.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출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유의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해당 부동산이 유형이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가 원칙은 유형에 따라서 정해져요. 얘가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인지 구분 건물인지, 그쵸?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쵸? 근데 보통 뭐 토건이긴 하겠죠.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근데 구분 건물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리모델링하는 구분 건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서에서 그 유형을 정해서 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원비수 이렇게 좀 더 거시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토건이었으면 원칙을 먼저 쓰고 예외를 쓰고, 구분 건물이었으면 또 구분 건물에 대한 원칙을 쓰고 예외를 쓰고, 이렇게 목표를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은 물음 1은 이렇게 끝났고요. 간단하죠? 물음 2입니다. 물음 2는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안건의 처리 방법. 그러면 똑같이 인사. 교수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사해 주시고, 2번 메인 논점이죠. 감정평가 안건, 해당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면 1번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의 목차가 뭐였죠? 의대목시 조가 용수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죠. 의뢰인, 대상 물건, 목적, 그쵸? 등등. 그 중에서 내가 좀 여기서 녹여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건입니다. 조건 첫 번째. 여기서 물음에서 보면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예요. 확실히 토양 오염이 된 토지가 아니에요. 의심되는 토지예요. 그럼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거 조건을 걸어야 되나? 그죠? 조건. 그죠? 다음 2번. 마지막에 용역 및 수수료에서 용역이죠. 용역은 뭐냐면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자문 등을 구하는 거.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토양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리는지 복구할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구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처리계획 수립, 여기 쓸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기처, 대상 물건 확인도 그건 쓸 수 있겠죠. 만약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녹여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좀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명확한 자료 수집 및 정리를 썼습니다. 내가 이걸 처리할 때 오케이 그러면은 기본적 사항까지 확정했고, 처리계획 수립하고 대상 물건 확인했고, 그러면은 자료 및 수집 정리할 건데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되나,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3번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어떤 것들이 이 토지에 영향을 미칠까, 토지 가치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감정평가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원가법을 쓰고 거사비임 수익환원법을 예외적인 규정으로 쓰겠다. 원칙이죠. 원가법이 왜 원칙일까요? 오염된 토지는 사실 뭐 당연한 거예요. 토지 감정평가에서 이건 좀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물음 3입니다. 뭐였죠? 공익사업이 지정돼서 장기간 미사용됐던 토지가 공익사업이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지구지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당해 토지랑 주변부 토지에 어떤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 원리에 기초해서 설명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뭐 A에 근거하여 B를 설명하시오. 전형적인 목차는 A의 근거, 그러니까 도구에 대한 의의를 적어 주셔야겠죠. 그다음 B를 설명. 그렇죠? 간단하죠? 그럼 이게 A였죠. 이게 B고. 이렇게 유형화, 패턴화 시켜 놓는 겁니다. 목차는. 그럼 먼저 부동산 평가 원리. 나 알고 있다. 이게 뭔지 의, 그다음에 종류.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가격 재원칙으로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 교수님은 가격 재원칙이란 말 쓰지 않았죠. 뭐 부동산 평가 원리를 썼잖아요. 그럼 저도 부동산 평가 원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들 실수해요. 처음에 내가 외운 걸로 쓰는 거예요, 멘트를. 근데 내가 외운 걸로 자칫 잘못 썼다가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단어랑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랑. 그래서 무조건 단어는 교수님이 쓴 그 단어 그대로 갖다가 쓰자. 내가 이걸 가격 재원칙으로 알고 있어도 그냥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A 설명했고, 그러면 A에 근거해서 B를 설명하는 거니 내가 A에서 설명한 부동산 평가 원리의 종류를 가져와서 이 당해 토지와 주변부 토지의 경제적 손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꺼내 오는 거예요. 저는 예측 변동의 원칙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당해 토지에서는. 주변부 토지에서도 예측 변동, 그다음에 외부성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답안을 아마 목차 저렇게 안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측 적합, 그쵸. 수요 공급. 여기를 저는 수요 공급으로 잡았습니다. 예측 변동으로 잡았다가 뭔가 내용이 너무 겹치는 것 같아서 별로 쓸 말이 없더라고요. 2번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새로 수정을 했어요. 자, 간단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결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1번 예시 답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40점이었죠 이거. 그쵸? 40점이었고 10점, 15점, 15점 이렇게. 여기도 오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서. 사실 이런 문제는 서를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뭐다? 어차피 이거 감정평가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감정평가 정의부터 들이미는 거죠. 제가 이 감정평가 정의를 본문에서 쓰지 않을 거면 서에서 충분히 활용해도 됩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토지 등의 범위와 내용이 좀 확장되고 있다. 그쵸?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이 물어본 부분을 응용을 조금 한 거고요. 그래서 의뢰인의 감정평가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뭐 이하에서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물음에 이거 시타 하시면 이 물음 1, 2, 3에서 나온 그 논점들을 조금씩 꺼내 오셔서 서에서 좀 풀어 써주셔도 됩니다. 리모델링이랑부터 같이 보시죠. 물음 1의 리모델링의 의. 리모델링이랑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수선은 뭐고 증축은 뭐고. 너무 많다 내용이. 뭐 이 정도만 쓰셔도 되고요. 내가 더 암기가 가능하다 하시면 뭐 2번까지 쓰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잡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의 의의입니다. 그쵸?
3방식이란 대상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 방식을 3방식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경우 각 방식에는 원가법, 거사비, 수익하는 법이 있다. 왜냐하면 3방식은 6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된 부동산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 이게 메인 논점이라고 했죠. 내가 위에서 썼던 내용들을 끄집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원가법 적용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고, 거사비 적용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고, 수익하는법 적용 시에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그럼 먼저 원가법부터 보시죠. 원가법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조단 원가, 감가수정. 내가 두 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쓸 말이 있는지만 계속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제조단 원가 산정 시 대체 원가를 일단 사용해야 되고, 직접법 적용 시에 리모델링의 표준적 건설비를 산정함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의뢰인이 나 리모델링 할 때 뭐 10억 들었으니까 이거 다 반영해줘,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표준적 건설비를 산정해야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썼고, 그럼 감가수정 시에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겠죠? 감가수정 시에는 당연히 좀 건물이 좋아졌으니까 내용연수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관찰감가를 변경을 좀 해서 이런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증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면 유의해야 된다. 거사비 유의해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딱 거사비 나오면 사례 선정 제일 쓸 말이 많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더 나아가면 뭐 시점 수정도 가능하긴 한데 조금 더 메인되는 건 두 가지죠. 그래서 거래사례 선정 시 가급적 본건과 유사한 리모델링된 부동산을 선정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리모델링된 부동산을 보고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리모델링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들이 만약 거래가 됐다면 그 사례를 선정하기 제일 좋고요. 만약 사례가 부족하면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되지 않은 걸 선정하되 그 리모델링에 대한 가치 증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 시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증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수익하는 법, 기억해야 될 거 크게 두 가지, 순수익이랑 환원율 또는 할인율입니다. 그죠? 순수익 산정 시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 증가, 이제 운영경비 감소, 뭐 운영경비 감소는 뭐 건물이 좀 더 낡았다가 노후화가 개선이 되었으니 감소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고, 환원율 산정 시에는 이제 건물이 그래도 좀 더 좋아졌으니 임차인도 더 잘 들어올 거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임대료도. 불확실성이 감소해서 환원율을 조금 하향 조정해야 된다. 그쵸? 다음에 물음이 15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번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의 의의입니다. 이 내용은 실무기준에 의의가 나와 있어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란 쓰레기,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의 토양 오염원이 대상 토지에 매립되거나 인근 토지에 매립되어 대상 토지를 유입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까 했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조건을 걸지 말지. 대상 토지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오염 여부에 대한 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토양 오염의 정도, 토지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정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토양 오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나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및 정의입니다.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실태, 오염 관련 법령상 호용 기준, 오염 복구 방법과 소요 비용, 그리고 오염 발생 후 시장의 인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분석입니다. 토양 오염이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분석할 때에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스티그마 효과 등을 분석해야 하고 일시적이거나 정신적 피해 등 주관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 적용입니다. 원가법 적용 시 일단 토지는 뭘로 평가하죠? 공시지가 기준법.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환입성 검토해 주시고, 오염전 가치를 산정하고 거기에 원상 회복 비용 및 스티그마 등을 공제해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원가법. 거사비 및 수익하는 법이에요. 거사비 적용 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에 의해 가치가 하락된 토지를 거래사례로 선정해서 감정평가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토양 오염 발생 후 순수익을 구해서 또 토양 오염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환원율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시면 됩니다. 물음 3위입니다. 부동산 평가 원리, 가격 재원칙이죠. 부동산 평가 원리란 가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부동산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일정한 법칙성을 도출한 것이라고 했었죠. 감정평가사가 가치분석 활동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경제의 원칙이자 감정평가 원칙이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의의입니다. 다음 종류 뭐 있었죠? 일단은 최유효 이용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토대 내부 외부 있었죠? 토대는 예변 이렇게 있었고요. 내부는 기수균수, 뭐 외부는 외적대 수기경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누가 잘 쓰냐 싸움입니다. 그럼 당해 토지에 어떤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이 지정되면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수록 해당 지역이 점점 노후 낙후화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새로운 임차자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굳이 내가 여기 돈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유지, 보수, 수선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점점 낙후가 되겠죠. 그럼 낙후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 너무 오래 끈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안 된다 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낙후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측 변동의 원칙을 좀 근거로 해서 해당 지구지정 해제로 당해 토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기대 심리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기대 심리 감소가 예측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 변동의 원칙을 통해서 예측과 해당 변동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이런 기대 심리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 이용이나 특성이 주변 환경 및 시장 수요와 조화를 이룰 때 최고 가치가 창출되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장기간 미사용된 게 갑자기 풀려버리면서 나만 장기간 미사용이고 이 주변부 토지는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딱 풀리면 나만 안 좋네. 그러면 주변 환경 및 시장 수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변부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주변부 토지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쪽이 개발된다 하면 개발되지 않은 그 인접 토지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냐면 얘가 개발되고 나면 여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기대심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아지면 인구도 많아지고 좋은 인프라도 들어오고 그럼 그것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옆에 주변 토지도.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토 수요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돼요. 뭐 어차피 뭐 재개발이라 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 임차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솔직히 갈 곳은 주변부 토지밖에 없어요. 지역을 멀리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네. 그러면 이 주변부 토지에 대한 대토 수요랑 그다음 주변부 토지에 대한 개발 수요 자체가 다 감소를 할 거예요. 사실 여기에 맞춰서 나도 개발을 하려고 개발 수요도 들어오는 건데 여기가 개발을 안 하니 여기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부 토지를 알아보다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도 감소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성입니다. 뭐 위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해당 개발 사업이 있던 토지가 노후 낙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미사용인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그럼 외부성 원칙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개발될 거를 상정해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거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게
엄청 낙후된 상태에서 그냥 해제가 돼버리면 이제는 그냥 낙후된 곳이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주변부 토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주변에 너무 낙후화된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개발 예정지였다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외부 불경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 리모델링된 부동산,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토지, 공익사업이 중단된 토지 등 다양한 환경화로 인해 감정평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결국 물어봤던 거,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삼방식 및 부동산 평가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은 간단하게 뭐 그런 내용 정리해서 적어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35점짜리였고 같이 문제를 보면 근린형 쇼핑센터 내 구분 점포의 시장 가치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인근에 경쟁적인 초대형 쇼핑센터가 입지해서 대상 점포가 이제 더 이상 고객이 많이 안 들어오고 지금 상권도 위축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래도 희소하게 됐다. 이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을 보면은 대상 구분 점포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그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적용상 한계, 거사비를 적용할 때 한계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집된 거래 사례의 거래 조건 보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래요. 그리고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의 개요 및 적용 시 유의사항. 물어본 게 너무 많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잘 라운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표시를 남겨서 내가 빼먹지 않고 다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음 2. 적용된 각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시상가액 간의 괴리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상가액 조정의 의미 그리고 기준 및 재검토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번, 2번도 일단 2번은 완전 설명형이죠. 내가 암기해서 발음이 되고 1번은 약간 나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전평을 같이 보시면 구분점포의 감정평가에 임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와 각 시상가에게 괴리가 생겼을 때 재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물었다. 시장 동향의 변화로 구분점포의 거래가 희소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평가사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쵸? 촉박한 시간에도 실제 구분점포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듯 고민 어린 뭐 잘 썼대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게 썼나 봐요.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 2의 경우 단순 설명형 문제로 강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단 일부는 사례형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상권 위축 등 현재 시장 동향을 서술에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그냥 일반론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뭔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안에 무조건 녹여 주셔야 돼요. 이런 변화, 그 다음에 이런 현재 상황 때문에 내 답변은 이렇게 나왔다.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논점 분석. 문제 1은 구분점포 감정평가 방법 물어봤죠.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어떤 한계가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조건 보정에 대해 써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 및 적용 시 유의사항 많죠. 제가 말한 아까 그 표시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1번, 2번 체크해가면서 뭘 물어봤는지를 다 별도로 표시를 해둬야 내 답안에서 이게 다 들어갔는지 그거를 실수를 안 합니다. 물음 2는 시상가액 조정의 의미,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2번으로 시상가액 조정 시 재검토할 사항 이렇게 논점. 한 6개, 7개 돼요. 많죠. 하나라도 빼먹으면 점수에 타격이 큽니다. 같이 보시면 그럼 1부터 보시죠. 제가 말했던 인사, 구분점포, 나 구분점포 뭔지 알아요.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개요. 그죠? 이거 물어본 거였죠. 이 3번으로는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상 한계. 이것도 물어본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느 정도 이건 사례형 문제다. 그래서
내 답안 안에 사례가 녹아져야 된다 해서 저는 사안의 경우를 적어줬습니다. 약간 법규처럼 답안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사례, 거래 조건 보정. 나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다른 감정평가 방법 및 적용 주의사항. 그래서 1번 그 밖에 적용 가능한 다른 평가 방법. 위에 구분 점포는 거사비가 원칙인이고 다른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적용 시 유사항도 수익하는법, 원가법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물음 2. 시장가격 조정의 의미, 기준 물어본 거 쓰는 거죠. 재검토사항. 그다음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가격 조정을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시답안은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보시죠.